할머니, 그거 마시면 안 돼요. 빨리 나가요. 손녀 지우의 목소리가 한영순의 귓속말로 꽂혔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한영순은 손에 쥔 송편을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도마 위로 떡이 또각 소리를 내며 굴러떨어졌죠. 지우야, 무슨 소리야? 한영순이 손녀를 돌아봤을 때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9살 아이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작은 손이 할머니 앞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힘껏요. 지금 나가야 돼요. 빨리요. 한영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 입구 쪽을 봤죠. 며느리 김소희가 인삼꿀차 주전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섬뜩했죠. 73년을 살아온 한영순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 당장. 한영순은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몸을 돌렸고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도대체 설날 아침 한영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손녀는 할머니에게 도망가라고 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을 읽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영순이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낀 그 순간부터 말이죠. 한영순은 경기도 평택 송탄시장에서 35년째 떡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순인의 떡집, 시장 입구 코너 자리에 있는 작은 가게였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5시면 가게 문을 열고 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이 지났지만 한영수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백설기, 송편, 인절미, 시루떡. 손에 익은 일이었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장사를 하는 상인들, 출근 전에 아침장을 보는 사람들. 한영순의 떡집 앞도 북적였죠. 사장님,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단골 손님 하나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법무사 이동민이었어요. 9년째 매일 점심으로 백설기를 사가는 손님이었죠. 법무사님, 오늘은 뭘 드릴까요? 백설기 한 모 주세요. 아, 인절미도 조금만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한영순이 떡을 담으며 웃었습니다. 이동민은 한영순의 얼굴을 살폈어요. 사장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그래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한영순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사실 요즘 몸이 이상했습니다. 자꾸 졸음이 왔거든요. 떡을 만들다가도 눈이 감길 때가 있었죠. 35년 경력에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동민이 떡을 받아들고 갔습니다. 한영수는 다시 떡을 빚기 시작했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32년 지기 친구 박금자였죠. 박금자는 한영순 가게 맞은편에서 순대국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송탄시장에서 가장 오래 장사한 상인들이었어요. 영순아, 오늘 손님 괜찮네. 그냥 평소랑 비슷해. 근데 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박금자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영수는 손을 내저었죠. 괜찮아. 그냥 잠을 좀 못 잔 것뿐이야. 하지만
박금자는 계속 한영순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 했어요. 영순아, 며느리가 요즘 어때? 소혜? 별일 없지. 아니, 내가 봤는데 요즘 너한테 너무 잘해주더라.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 한영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금자 말이 맞았어요. 며느리 김소희가 요즘 유난히 친절했거든요. 아들 한준혁과 며느리 김소희는 5년 전부터 한영순과 함께 살았습니다. 준혁이 사업을 한다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한영수는 흔쾌히 같이 살자고 했었죠. 손녀 지우까지 태어나면서 3대가 한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적어도 2달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아침처럼 한영수는 떡집에서 일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김소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힘드셨죠? 김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인삼꿀차 잔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인삼꿀차 끓였어요. 따뜻하게 한 잔 드세요. 한영수는 잔을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는데 뭐가 이상하겠냐고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맛이 쓴 거예요. 인삼꿀차는 원래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나야 하는데 쓴맛이 났거든요. 소희야, 이거 맛이 좀 쓴 것 같은데. 어머니, 입맛이 변하신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대요. 김소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했어요. 한영수는 35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삼꿀차를 마셨습니다. 관절염 때문이었죠. 무릎과 손목이 아파서 의사가 권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쓴맛이 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입맛이 변한 건가? 한영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인삼꿀차는 계속 쓴맛이 났어요. 매일 아침마다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죠. 안경을 분명 거실 탁자에 뒀는데 부엌 서랍에서 나왔습니다. 지갑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목시계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었죠. 떡을 만들 때도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소금과 설탕을 헷갈렸어요. 35년 경력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단골 손님 이름도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치매인가? 한영수는 혼자 걱정했습니다. 73살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왠지 찝찝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며느리 김소희였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에게 무관심했는데 요즘은 지나치게 챙겼거든요. 어머니, 약 드셨어요? 혹시 깜빡하신 거 없으세요? 어머니, 인삼꿀차 드세요. 제가 정성껏 끓였어요. 매일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영수는 처음엔 기뻤죠. 며느리가 철이 들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너무 과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한영수는 평소처럼 떡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며느리의 과한 친절, 인삼꿀차의 쓴맛, 자꾸 깜빡거리는 기억.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박금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영순아, 요즘 깜빡거리는 거 아니야? 아까 손님한테 거스름 돈 잘못 줬더라. 한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스름 돈을 잘못 줬다는 걸 기억도 못했거든요.
그랬어? 미안해. 영순아, 병원 한번 가봐. 나 걱정돼서 그래. 박금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한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영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됐습니다. 인삼꿀차의 쓴맛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김소희가 끓여다 주는 꿀차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한영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35년 동안 마셔온 맛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계속 말하기도 미안했죠. 그냥 참고 마셨습니다. 떡집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만들던 중에 자꾸 졸음이 왔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는 게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3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오전 10시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어느 날은 떡을 찌다가 깜빡 졸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시루에서 김이 펄펄 나고 있었어요. 다행히 떡이 타지는 않았지만 한영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었죠. 재료를 다룰 때도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소금과 설탕을 헷갈렸어요. 어느 날은 송편에 설탕 대신 소금을 넣어버렸습니다. 단골 손님이 한 입 먹고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한영수는 황급히 사과하고 새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35년 경력에 이런 실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영순 스스로도 놀랐어요. 손은 떡 만드는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머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단골 손님들의 얼굴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매일 찾아오는 손님인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분이 무슨 떡을 좋아하는지도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경을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렸어요. 분명 거실 탁자 위에 뒀는데 부엌 서랍에서 나왔습니다. 손목시계도 그랬죠. 침대 옆 탁자에 둔 게 확실한데 화장실 선반에 있었습니다. 한영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가 직접 옮겨놓고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누군가 옮겨놓은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기억이 흐릿한 적이 없었습니다. 관절염 약도 문제였습니다. 아침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약통을 열어봐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먹었나? 안 먹었나? 헷갈렸죠. 김소희는 그럴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마치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이요. 며느리는 한영순이 안경을 찾을 때마다 바로 찾아줬습니다. 손목시계를 못 찾을 때도 약을 먹었는지 헷갈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절했습니다. 너무 친절했죠. 그리고 매일 아침 인삼꿀차와 함께 관절염 약을 챙겨줬습니다. 한영수는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몸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머리가 늘 멍했고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가스불을 끄는 걸 자주 잊었습니다. 한 번은 박금자가 달려와서 알려줬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갔는데 가스불이 켜져 있더래요. 한영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말로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싶었죠. 73살이면 충분히 그럴 나이였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영수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어요. 목이 말라서 거실로 나가려다가 안방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준혁과 며느리 소희였죠. 두 사람의 대화가 작게 들렸습니다. 한영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지만 아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준혁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8억이라는 숫자가 들렸습니다. 론샤크라는 단어도 나왔죠. 한영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이번 달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지 못하면 끝이라고도 했습니다. 한영수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큰 빚을 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원래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대학도 장학금 받아가며 다녔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5년 전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한영수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2억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흔쾌히 줬죠. 하지만 2억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사업이 어렵다고만 했어요. 한영수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8억이라니, 론샤크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영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걱정, 자신의 건강 걱정, 모든 게 뒤엉켜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영수는 평소처럼 떡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손은 떡을 빚고 있는데 머릿속은 다른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박금자가 가게 앞을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한영순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친구는 한영순을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한영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멍하니 서 있었던 거죠. 박금자는 한참을 한영순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영순도 아무 말하지 않았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가게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영수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남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한영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명함을 들고 있었어요. 명함에는 민석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 최민석. 한영수는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갸웃했죠. 부동산 중개업자가 왜 떡집에 왔을까요? 최민석은 건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떡집 건물 말이에요. 혹시 매각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요즘 송탄시장 일대가 개발되면서 건물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어요. 지금 팔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영수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건물은 남편과 함께 35년 전에 장만한 거였어요. 떡집도 이 자리도 모두 한영순의 인생이었습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었죠. 최민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건이 아주 좋다고 한 번만 들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심 없다고 분명히 말했죠. 최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한영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찝찝했거든요. 하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떡집 일이 바빴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한영수는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과 소혜, 그리고 손녀 지우가 식탁에 앉았죠. 밥을 먹는 도중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영수는 수저를 놓고 아들을 봤습니다. 준혁은 평소답지 않게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아들은 건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떡집 건물 말이에요. 요즘 몸도 안 좋으시고 나이도 있으시니 가게를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건물을 팔면 9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편하게 쉬시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한영수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며칠 전 중개업자가 찾아온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영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게를 팔 생각이 없다고요. 이 건물은 아버지와 함께 평생을 바쳐 마련한 거라고 돈으로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소희도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영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아들이 왜 갑자기 건물을 팔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도 며칠 전 중개업자가 다녀간 직후예요. 며칠 전 밤에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8억의 빚, 론샤크, 시간이 없다는 말. 혹시 아들이 건물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는 걸까요? 한영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엿듣다가 알게 된 거니까요. 그날 밤 한영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한영수는 떡집에서 설 음식 준비로 바빴어요. 송편도 만들어야 하고 시루떡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명절이면 주문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영순이 가게에서 떡을 빚고 있을 때 박금자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금자는 한영순을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금 이상한 걸 봤다고요. 친구는 시장 골목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대요. 박금자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남자가 한 말이 귀에 꽂혔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한준혁이라는 이름을 불렀대요. 한영순의 아들 이름이었죠. 그리고 어머님 설득이 안 됐냐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영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정장 입은 남자가 며칠 전 떡집에 왔던 중개업자 최민석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금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한영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정확히는 모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중개업자와 아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설득하려 한다는 것, 건물을 팔게 하려고요. 한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박금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한영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의 빚, 중개업자, 건물 매각 압박,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아들은 직접 말하지 않을까요? 빚이 있으면 엄마한테 도움을 청하면 되잖아요. 한영수는 아들이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줄 사람이었습니다.
2억을 빌려준 것처럼요. 하지만 준혁은 빈 이야기는 하지 않고 건물을 팔라고만 했습니다. 게다가 중개업자와 몰래 연락하고 있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영수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그저 의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설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영수는 떡집에서 송편을 빚고 있었어요. 손은 익숙하게 떡을 빚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들이었습니다. 인삼꿀차의 쓴맛도 여전했습니다. 깜빡거리는 증상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영수는 불안했습니다. 몸도 이상하고 아들도 이상하고 며느리도 이상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흐릿했거든요. 한영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계획된 거라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이 곧 실행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설날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한영수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3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명절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죠. 오늘은 집에서 설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송편도 빚어야 하고 떡국도 끓여야 했어요. 한영수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송편 반죽을 치대며 한영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일어난 일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인삼꿀차의 쓴맛, 자꾸 깜빡거리는 기억, 아들의 빚, 건물 매각 압박, 모든 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반죽을 떼어내고 소를 넣고 예쁘게 빚었어요. 35년 동안 수만 번 해온 일이었죠.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한영수는 시루에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송편을 찔 준비였죠.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김소희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어요. 화장도 안 한 얼굴이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한영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송편을 보며 감탄하는 척했어요. 그리고 인삼꿀차를 끓여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영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직 일이 많이 남았으니 나중에 마시겠다고요. 하지만 소희는 고집했습니다. 명절 아침인데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소희가 냉장고를 열고 인삼꿀차 주전자를 꺼냈습니다. 한영수는 송편을 계속 빚고 있었어요. 시루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영순이 고개를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본 것이 있었습니다. 김소희가 주전자 뚜껑을 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재빨리 주위를 살폈죠. 한영순이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어요. 한영수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편을 빚는 척하면서 눈으로만 며느리를 봤어요. 김소희는 비닐봉지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가루였어요. 그리고 그 가루를 주전자에 살짝 털어 넣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저었죠. 가루가 인삼꿀차에 녹아들었습니다. 한영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방금 뭘 본 거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며느리가 인삼꿀차에 뭔가를 탔다는 것을요. 김소희는 주전자 뚜껑을 닫고 비닐봉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 끓었으니 조금 있다가 드시라고요. 한영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김소희가 부엌을 나갔습니다. 한영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송편 반죽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내가 정말 본 거야? 며느리가 인삼꿀차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영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손녀 지우였습니다. 아이는 문틈으로 부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죠. 지우는 조용히 부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꿀차에 이상한 거 넣는 거 봤어요. 한영수는 손에 쥔 반죽을 떨어뜨렸습니다. 도마 위로 또각 소리가 났죠. 지우야, 여러 번 봤어요. 할머니,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9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비밀이었을 거예요. 한영수는 지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엄마가 할머니에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면서도 말하지 못했을 지우가요. 괜찮아, 지우야.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한영수는 지우를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부엌에 남았어요. 인삼꿀차 주전자가 저기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 주전자 안에 갈색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인삼꿀차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게 들어 있었죠. 한영수는 주전자를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버렸어요. 물을 틀어 흔적을 지웠습니다. 2달 동안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한영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인삼꿀차의 쓴맛, 자꾸 깜빡거리는 기억, 졸음, 실수들. 모든 게 이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탔고 그것 때문에 한영순의 몸과 정신이 이상해진 거였습니다. 왜 이런 짓을? 아침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영수는 평소처럼 송편을 빚고 떡국을 끓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들이었습니다. 오전이 되자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들 준혁도 일어났어요. 명절 아침 인사를 나눴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송편, 떡국, 전, 나물. 명절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한영수는 평소처럼 움직였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김소희가 부엌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인삼꿀차 주전자였어요. 한영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새로 끓인 거였어요. 김소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인삼꿀차 드시라고요. 명절인데 따뜻하게 한 잔씩 마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김소희가 한영순 앞에 잔을 놓고 꿀차를 따랐습니다. 갈색 액체가 잔에 담겼어요. 김이 올라왔습니다. 한영수는 잔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어떤 가루를 탔길래 한영순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손녀 지우가 갑자기 할머니 팔을 잡아당겼어요. 힘껏요. 할머니, 그거 마시면 안 돼요. 빨리 나가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9살 아이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한영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요. 73년을 살아온 한영순이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요. 한영수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김소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한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걸었어요. 아니, 뛰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안방에서 준혁이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한영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슬리퍼도 신지 못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빌라 3층에서 1층까지요.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맨발로요. 찬 바람이 발바닥을 때렸어요. 시멘트 바닥이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설날 아침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한영수는 그 고요함 속을 혼자 뛰었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73살 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골목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간판이 보였어요. 금자 순대국집. 한영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금자야, 금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박금자가 놀란 얼굴로 한영순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영순의 맨발을 봤어요. 앞치마를 입은 채로 뛰어온 모습을 봤습니다. 영순아, 무슨 일이야? 한영수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가게 문 앞에서요.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금자야, 나 죽을 뻔했어. 박금자의 순대국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한영수는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박금자는 한영순을 의자에 앉히고 담요를 가져다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한 잔 건넸어요. 한영수는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박금자가 컵을 받쳐줬죠. 친구는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한영순이 진정될 때까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한영수는 입을 열었어요. 2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삼꿀차의 쓴맛, 자꾸 깜빡거리는 기억, 며느리의 과한 친절, 그리고 오늘 아침 목격한 장면까지요. 박금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박금자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요. 몸 상태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박금자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슬리퍼를 벗어 한영순에게 신겼어요. 한영수는 여전히 맨발이었거든요. 20분 후 2사람은 평택 성모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한영순을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내과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영수는 증상을 설명했죠. 자꾸 깜빡거리고 몸이 이상하고 졸음이 온다고요. 의사는 한영순의 증상을 꼼꼼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확인했어요. 혈압도 재고 체온도 쟀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가 필요하다고요. 한영수는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피를 뽑고 소변 샘플을 제공했어요. 3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했어요. 그것도 상당량이요. 인지기능 관련 수치도 낮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수면제를 복용한 적이 있냐고요? 아니면 누가 음식에 뭔가를 탔을 가능성은 없냐고요? 한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인삼꿀차를 끓여줬다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가루를 타는 걸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의사는 진단서를 써줬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와 함께요. 이게 증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한영수는 박금자와 함께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송탄시장 쪽이었어요. 시장 2층에 이동민 법무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9년째 매일 떡을 사러 오던 단골이었죠. 한영수는 그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동민이 놀란 얼굴로 한영순을 맞았어요. 설날인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영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동민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동민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법무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사안이라고요. 독살 미수, 재산 탈취 시도.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손녀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요. 약을 타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대화를 녹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동민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 2개와 녹음기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설명했습니다. 부엌에 카메라를 설치하라고요. 주전자가 보이는 곳에요. 안방과 거실에는 녹음기를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은 무전기 같은 장치였어요. 비상신호기라고 했습니다. 위험을 느끼면 빨간 버튼을 누르라고요. 그러면 자기 휴대폰에 바로 알림이 온다고 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할 거라고요. 한영수는 장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동민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무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9년 동안 떡을 사 먹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요. 사무실을 나와서 한영수는 박금자와 함께 거리를 걸었습니다. 집 근처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커피숍 앞을 지나가는데 한영순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들 준혁, 며느리 소혜, 그리고 중개업자 최민석이었어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한영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걸까요? 설날인데요. 박금자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친구가 한영순의 팔을 잡았어요. 빨리 가자고, 들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영순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중개업자 최민석과 아들과 며느리가 한자리에 모여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계획된 만남이었어요. 한영수는 깨달았습니다. 건물 매각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아들과 며느리가 중개업자와 짜고 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인삼골차에 가루를 탄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한영순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건물을 빼앗으려는 걸까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8억의 빚, 건물 매각 압박, 인삼골차의 가루, 치매 증상,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영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건 허무함이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친딸처럼 대한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금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는 한영순을 자기 집에서 재우겠다고 했어요. 오늘은 집에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한영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한영수는 박금자의 집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오늘 아침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김소희가 인삼골차에 가루를 타던 모습이요. 그리고 커피숍에서 본 세 사람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중개업자가 함께 앉아있던 모습이요. 한영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영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목소리로요. 친구 집에서 하루 묵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나간 건 금자가 다쳐서 그랬다고 거짓말했어요. 오늘 집에 들어가겠다고도 했습니다. 준혁은 안심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조심히 들어오라고요. 한영수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영수는 박금자와 함께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병을 샀어요. 인삼골차 샘플을 담을 용기였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영수는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준혁과 소희는 안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영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인삼골차 주전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플라스틱 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전자 뚜껑을 열고 인삼골차를 조금 떠서 병에 담았어요. 뚜껑을 꼭 닫고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거였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와 녹음기였습니다. 한영수는 주방 선반을 살폈어요. 조미료통 옆에 작은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시계 뒤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주방 전체가 보이는 각도였어요. 인삼골차 주전자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 밑을 확인했어요. 첫 번째 녹음기를 소파 밑면에 붙였습니다. 여기서 거실 대화는 다 들린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안방이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두 번째 녹음기를 서랍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옷가지로 살짝 덮었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영수는 비상신호기를 확인했어요. 빨간 버튼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가방 안 꺼내기 쉬운 곳에 넣었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TV를 켰어요.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김소희가 나왔어요. 한영순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냐고, 금자 씨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한영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괜찮다고, 넘어져서 놀랐을 뿐이라고요. 김소희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어요. 한영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부엌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인삼골차에 가루를 타는 장면을 잡아야 했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도 녹음해야 했습니다. 한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35년을 바친 떡집을, 그리고 무엇보다 손녀 지우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영수는 매일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찾지 못하는 척,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린 척,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척 했습니다. 김소희는 점점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거라고 믿는 듯 했습니다. 한영수는 매일 아침 며느리가 건네는 인삼꿀차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입에 대는 척만 하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버렸습니다. 관절염 약도 마찬가지였어요. 혀 밑에 숨겼다가 나중에 뱉어냈죠. 며칠 후부터 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덜 멍했고 집중력도 돌아왔어요. 깜빡거리는 증상도 줄어들었습니다. 한영수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증상이 인삼꿀차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이틀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한영수는 잠들지 않고 누워 있었어요.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준혁과 며느리 소희였죠. 협탁 서랍 속 녹음기가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다고요. 아까 자기 이름도 헷갈려 하셨다고 했어요.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다고요.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계약은 언제 하느냐고요. 소희가 답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요. 최민석 씨가 계약서 가져온다고 했대요. 9억 이체하고 리베이트 3억도 그날 받는다고 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빚을 갚을 수 있겠다고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8억 갚고 나면 4억이 남는다고요. 그걸로 당분간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게 하느냐는 준혁의 질문에 소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양로원 보내면 된다고요. 경기도 외곽에 알아본 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내고 나면 이 집도 팔 수 있다고요. 집까지 팔면 1억은 더 생긴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한다는 뜻이었죠. 한영수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영수는 평소처럼 떡집으로 갔어요. 일을 하면서도 귀는 부엌 쪽 카메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한영수는 휴대폰으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동민이 알려준 방법이었어요. 며칠간 영상을 확인했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소희는 부엌에서 인삼꿀차를 끓였지만 가루를 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한영수는 답답했습니다. 대체 어디서 타는 걸까요?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한영수는 또 안방 대화를 들었어요.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죠. 소희가 말했습니다. 인삼꿀차에 약 넣을 때 부엌 말고 안방에서 하는 게 낫겠다고요. 어머니가 자꾸 부엌 쪽을 쳐다보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라고요. 한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방에서 타는구나. 나흘째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한영수는 일찍 자는 척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안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 여는 소리, 뭔가 흔드는 소리. 한영수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타고 있다고요. 다음 날 아침 한영수는 떡집에서 서둘러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안방 쪽 카메라는 없었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김소희가 안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인삼꿀차 주전자를 냉장고에 다시 넣는 장면도요. 한영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안방에 카메라가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들키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그날 저녁 한영수는 이동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법무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하지만 해야 한다고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밤이었습니다. 준혁과 소희가 깊이 잠든 후였어요. 한영수는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한영수는 발소리를 죽이며 옷장 쪽으로 갔어요. 옷장이 선반에 작은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침대와 협탁이 보이는 각도였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영수는 일찍 자는 척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전자 여는 소리, 뭔가 흔드는 소리. 한영수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타고 있다고요. 그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떡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어젯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김소희가 나타났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약병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알약을 꺼내 손으로 부쉈어요. 그리고 인삼꿀차 주전자에 털어 넣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저었죠.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영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이제 끝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김소희가 알약을 부수는 장면, 주전자에 넣는 장면, 저어서 녹이는 장면. 모든 게 명확했어요. 한영수는 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녹음기를 모두 회수했어요. 부엌 시계 뒤, 거실 소파 밑, 안방 협탁 서랍.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약병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영수는 기회를 노렸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준혁과 소희가 외출했을 때였어요. 한영수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사이를 뒤졌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작은 약병이요. 라벨에는 졸피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면제였어요. 한영수는 휴대폰으로 약병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라벨이 선명하게 보이게요. 그리고 약병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혁의 방 책상을 확인했습니다.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통장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입금 내역이 있었어요. 예정된 거래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9억 원, 대림 카페 본사, 그리고 메모가 있었어요. 최민석 리베이트 3억. 한영수는 통장 내역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여러 장 찍었어요.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영상, 녹음 약병 사진, 통장 내역, 병원 진단서. 한영수는 이동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어요. 법무사는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계약 날짜를 아느냐고요. 한영수는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라고요. 녹음해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동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완벽하다고요. 그 현장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과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을요. 법무사는 설명했습니다. 한영수는 그날 평소처럼 떡집에 있으라고요. 경찰이 집에서 대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순간 진입한다고요. 한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이동민이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버티라고요. 그럼 모든 게 끝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만 더 연기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한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며칠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를요. 매일 아침 며느리의 거진 미소를 봐야 하고 아들의 위선적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끝까지요. 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한영수는 떡집에 앉아 시계만 쳐다봤어요. 오후 2시 30분. 30분 후면 경찰이 집에 도착할 거였습니다. 오후 3시. 최민석이 집에 도착할 거였어요. 계약서를 들고요. 한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어요. 박금자가 떡집으로 왔습니다. 친구는 한영순의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을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영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계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3시가 되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영순의 집 근처 골목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평택경찰서 형사 5명이 내렸습니다. 이동민 법무사도 함께 있었어요. 형사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후 3시에 중개업자가 들어갈 거라고요. 계약과 돈거래가 끝나면 진입하라고 했습니다. 한영순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혁이 문을 열었어요. 최민석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민석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계약서였습니다.
건물량도 계약서라고 말했습니다. 한영순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준혁이 도장을 찍어뒀다고 대답했습니다. 최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9억 이체하겠다고 말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9억 원 이체 완료.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입금 알림이었어요.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약속한 추가 금액은 언제 받느냐고요. 최민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바로 주겠다고요. 수고비 3억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3억 원 이체 완료.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와르르 열렸습니다. 형사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경찰이라고 외쳤습니다. 움직이지 말라고요. 최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최민석 씨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혁과 소희에게도 수갑을 채웠어요. 독살 미수, 문서 위조, 사기, 뇌물수수 혐의라고 했습니다. 소희가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준혁도 항변했습니다. 독살 미수라니 말도 안 된다고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자기들이 돌봐드렸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다고요.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영순이 들어왔어요. 이동민이 옆에 섰습니다. 준혁이 한영순을 봤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어요. 왜 이러냐고 신고한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한영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노려봤을 뿐이에요. 이동민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김소희가 안방에서 약을 부수는 장면이었어요. 인삼꿀차 주전자에 가루를 넣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선명했어요.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동민이 녹음 파일도 틀었습니다. 준혁과 소희의 목소리였어요. 8억 빚 얘기, 계약 얘기, 양로원 얘기, 모든 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래도 발뺌할 거냐고 이동민이 물었습니다. 소희가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준혁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한테 용서해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한영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용서라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한영순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어요. 모든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를, 시어머니를 독약 먹이고 재산 다 가로채서 양로원 보내려고 한 자식이 용서를 구하느냐고 했습니다. 한영순이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고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73년을 살았다고, 35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떡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너 대학 보내려고, 결혼시키려고, 내 빚 갚아주려고 그렇게 일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넌 나한테 뭘 했냐고 물었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다고, 독을 먹였다고, 2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그랬다고 했습니다. 한영순이 며느리를 봤습니다. 너는 내가 친엄마처럼 대해줬다고 말했어요. 결혼할 때도 애 낳을 때도 다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넌 나를 양로원에 버릴 날짜까지 정해놨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동호 보기에 부끄럽지 않냐고, 손녀가 나중에 커서 너희한테 똑같이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73년을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을 치며 흐느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반복했습니다. 형사들도 이동민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어머니의 절규를 지켜볼 뿐이었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손녀 지우가 나왔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한영수는 손녀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다고, 할머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형사들이 세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소희가 울부짖었지만 한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선고 공판날이었습니다. 한영수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이동민이 옆에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김소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준혁에게는 징역 5년, 최민석에게는 징역 4년이었어요. 판결이 끝났습니다. 한영수는 담담하게 지켜봤어요. 며칠 후 한영수는 구치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준혁과의 마지막 면회였어요. 면회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왔어요.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한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봤어요. 준혁이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영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에겐 많은 기회가 있었다. 이젠 늦었어. 한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한영수는 다시 떡집 문을 열었어요. 35년을 지켜온 그 자리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박금자도 떡집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동민도 다시 매일 아침 찾아왔습니다. 백설기를 샀어요. 한영수는 다시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설기, 송편, 인절미. 손에 익은 일이었죠. 오후가 되어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떡집으로 직접 왔어요. 그림을 그려왔다며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한영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림을 소중히 접었어요. 그날 저녁 한영순과 지우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한영순이 만든 떡국과 나물이 놓여 있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 수 있냐고요. 한영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할머니가 지우를 키울 거라고요. 지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한영수는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약속한다고, 너를 꼭 행복하게 키워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영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35년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떡집 문을 열고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한영수는 다시 시작했어요. 35년을 지켜온 자리에서요. 이번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삶을 손녀와 함께, 시장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일상을 살아갈 삶을 말이죠. 한영수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진짜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진 게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요. 한영순의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감동과 교훈이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